뉴스N 이슈 2부 시작합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내년 1월 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여야 5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본 방향에 합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야 3당이 요구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의원 정수 확대 없이는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선거제도는 권력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당장 연동형 비례제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부터 살펴보는 게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당장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는 대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원권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논의 결과 이 지사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당원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이 지사의 뜻을 존중한다며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 지사의 뜻을 수용하자는 최고위원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는 2기 경제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업과 민간, 시장을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고 김 실장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속도와 성과를 꼽았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기업이 그리고 현장이 민간이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일부 시장이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세밀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추구하고 있는 또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이 경제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도 내년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속도와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책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6만 5천 명 늘어서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1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8만 4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16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해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들었던 2009년 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15층짜리 업무용 건물이 붕괴 위험에 노출돼서 이틀째 보강 작업과 함께 사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남구청은 오늘 오전부터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중앙 기둥 위험 부위에 추가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또 이 건물을 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건물주 설명회 등을 거쳐서 오늘 중으로 건물 사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정밀 안전진단도 함께 벌여서 2등급이 나오면 철거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해 택시기사가 분신해 숨진 것을 계기로 택시단체들이 강경투쟁에 들어갑니다.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단체들은 숨진 57살 최모 씨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국회 앞 천막 농성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일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차량 10,000대를 동원해 국회를 둘러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카카오 카풀 사업 주체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택시업계, 국회 등과 카풀 서비스 도입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오는 17일로 예정된 서비스 출시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KTX 탈선을 비롯한 최근 잇따른 사고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지금 강릉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항공조사위원회에서 원인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빈번했던 사고들에 관련해서는
감사원에 고레일의 차량 정비라든가 이후 대처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 결과를 네. 보고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틀 동안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의 검찰에 불만을 보이면서 조서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은 오늘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조사와 수사 과정이 불공정해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사기꾼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검찰이 이미 답을 내려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월 살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시쿠지 등 진실을 밝히고자 사투를 벌이는 언론인들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2018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습니다. 카시쿠지와 함께 필리핀 정부의 인권 탄압 정책에 맞선 뉴스 사이트 레플러의 대표 마리아 레사와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수감된 로이터 통신 소속 와론 기자와 초소의 우 기자 등이 함께 선정됐습니다. 그런데요, 의원님께서 나경원 의원님 이제 나오신 걸 보고 오리지널 비박 게임 때 친박표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좀 비판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비판이라기보다는 뭐 기자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이니까요. 자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하고. 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요. 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친박이 아닌 사람을 넓게 볼 때는 또 비박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중립의 자리에 있고요. 저는 이제 친박과 비박, 금기어로 정하자. 친박과 비박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우리 당 스스로를 자해하는 자해 행위로밖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무슨 탄핵 개파 이런 얘기 거만해. 그러니까 탄핵 근데 이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탄핵 실적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 나 하향시킬 때 나는 그 대우가 누군지 알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탄핵을 자기 정치에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있어. 날파리 같은 놈들이. 지금 어느 시점인데 어느 국면인데 그래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도 그래 자기 정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나? 그런 기생충 같은 놈들은 이제 없어져야 돼. 분명히 경고하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탄핵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 내가 탄핵 실적 중에 한 명으로 하향식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냐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탄핵 정명기 의원 한번 얘기해봐. 이런 게 왜 이런 거야? 아니 가보세요. 탄핵 찬성 비리적이라고 하던데. 자유. 아니 정영기 의원도 62쪽에 들어가. 나는 찬성표도 좋다고? 난 이런 거 같아. 정진석 의원 7적이면 나는 5적 안에는 들 것 같은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2번 열심히 도왔기 때문에 친박이었었지만은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박 비박이라는 것이 소위 그 폭력 조직들 칠성판이 양은이판 이런 거 본인들이 짓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네이밍을 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친박입니다만은 제 뜻과 관계없이 제가 비박이 된 것이.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0개국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세계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산다는 이유로 박해와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줄곧 종교자유특별우려국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북한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제재를 비롯해서 미국의 계속되는 인권 압박에 북미 간 신경전이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북한도 큰 관심을 보여온 미중 갈등까지 다시 격해지면서 북미 협상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미국이 인권 문제를 들어 추가 제재한 3명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사입니다.
노동당 간부 인사권을 준 최룡해 조직지도부장은 물론 강력한 주민 통제권을 지닌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체제 선전을 전담하는 선전선동부 박광호 부장의 지위도 막강합니다. 그런 만큼 이들에 대한 제재는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근 계속되는 미국의 인권 압박을 두고 북미 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으며 대북 제재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 논평 형식을 취해 수위 조절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은 이 체제와 존엄을 중시하는 특수한 국가이지만 북미 간 비핵화와 관계 개선이라는 물밑 접촉 국면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낮은 수준의 반발은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주 예정에 없던 방중을 한 직후 불거진 미중 갈등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악화된 미중 관계로 북미 협상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어 북한이 굳이 협상을 서두르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중 관계의 악화는 북중 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서 북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 영향이 절대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 적절한 협상 시기를 저울질하며 북미 고위급 회담에 소극적인 가운데 협상 지연이 올해를 넘겨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해 국회에서 연설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 연설할 기회가 생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15만 평양 군종 앞에서 연설했으니 최소한 연설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진 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중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부산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지검과 산하지청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까지 마련됐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끊이지 않아서입니다. 검찰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 사건은 지금까지의 불구속 기조에서 벗어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을 마쳤더라도 3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4차례 한 적이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피해자가 없는 단순 음주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가 숨진 경우에도 영장 청구 대상이지만 유족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중대 음주운전 사범을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지 않고 판결이 날 때까지 장기간 불구속 상태에 두는 것은 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부산지검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아니더라도 만취 상태에서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인 경우에는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부산 지역에만 국한돼 있어서 전국 검찰청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이었고 수술별 건당 진료비가 가장 높았던 건 심장수술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33개 주요 수술을 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수술 환자는 155만 명으로 2016년보다 2만 명 증가했습니다. 백내장이 37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핵, 척추 수술이 각각 18만 6천 명, 16만 5천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인 롯데리아와 엔젤리너스가 햄버거와 커피값을 내일부터 인상합니다. 롯데리아는 버거류 11종의 가격을 평균 2.2% 인상한다고 밝혀 제품에 따라 100원에서 400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엔젤리너스도 커피류 17개 품목 가격을 평균 2.7%, 200원 정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가격 인상은 3년 7개월 만이라며 커피 원두와 우유 등 원부자재와 또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민청학년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됐다가 재심을 통해서 누명을 벗은 전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총무 이직형 씨가 국가에서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에게 국가가 1억 1천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민청학년 구성원과 만나 폭력혁명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1975년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가 43년 만인 지난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자체 조사 당시 1차 조사단을 맡았던 이인복 전 대법관을 지난 주말에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를 알았는지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이인복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이후 네 번째 전직 대법관 소환입니다. 이 전 대법관은 판사 블랙리스트 대법원 1차 조사단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파악했는지 자체 조사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3차례 자체 조사 끝에 의혹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검찰이 최근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하며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또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 의혹도 함께 추궁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법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고 통진당 관련 문건도 참고용이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자료를 빠뜨리거나 거짓말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자체 조사단이 당시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농단 수사를 염두에 둔 듯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민주주의를 정립하는 과정이라며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캐나다 법원이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에 따른 멍완저우 CFO는 미국의 범죄 혐의 수배로 지난 1일 캐나다에서 체포돼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원에서 보석 여부를 두고 심리를 받아왔습니다. 보석금은 1천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는 84억 5천만 원입니다. 네, 이 화웨이 부회장 체포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가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면서 중대 발표를 기다려라 이렇게 밝혔는데 양측 모두 화웨이 사태와 무역 협상은 별개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전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전화통화를 갖고 무역 협상 일정과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태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 속에 중국이 먼저 통화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양측이 협상을 시작했고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4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관세 인하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측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도 논의했으며 류허 부총리가 새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중국과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중대 발표들을 기다리라고 밝혀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중 무역 대표 통화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태에도 협상 파행은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중 협상 재개 소식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미국 국가 기밀과 핵심 기술을 훔치려는 중국 해커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에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두고 일주일째 단식 투쟁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국당 신임 나경원 원내대표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 현안, 여야 의원들과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해서 이제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두 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얘기는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요.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비례성과 대표성들을 강화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이 국민적 지지를 더 많이 획득하긴 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서울 수도권에서 한 25% 정도의 득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의석수로 보면 뭐 거의 전멸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이 받은 지지만큼 민심 그대로의 어떤 선거 결과로 그대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와 생각들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안들이고요. 그리고 대선 공약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흐름, 이런 시대적 흐름과 명분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함께 포함해서 논의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한 거다 이런 얘기신데요. 자, 두 대표가 이제 단식을 풀려면 한국당 입장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원내대표에 당선된 그 나경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가의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예. 어느 당이든 찬성이다 반대 입장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논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은 내각 책임제에 맞는 구조예요. 전 세계에서 보면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과 뉴질랜드입니다. 또 독일은 왜 그랬느냐? 네. 이 나치 체제에서 일당 독재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로 다당제를 해가지고 내각제를 한 겁니다. 네. 또 뉴질랜드는 300만밖에 안 되니까 얘기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비례대표의 의원 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이 일단 과연 그 비례성을 좀 높이자 이 취지에는 공감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권력 구조의 큰 틀에서 우리가 새롭게 좀 한번 바꿔보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나가야 이 일이 풀린다는 것이지요. 네.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 정서에서 두 가지로 하나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국민들이 찬성하시겠는가. 네. 두 번째, 비례대표를 주는 것이 이게 친소관계에서 그동안 주어왔습니다. 누가 대표하고 친한지. 이게 공개적 입문 과정을 거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개특위에서 논하고 또 그걸 논하면서 전반적으로 권력 구조의 틀까지도 함께 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는데 권력 구조의 틀을 같이 대입을 시키면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불가능하다. 거죠.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니까 논의를 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하는 건 명분상에서는 논리적으로는 대단히 타당한 얘기이지만 좀 분리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15%를 받았는데 의석수는 3%밖에 갖고 있지 않다. 이건 누가 봐도 모순인 거죠.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의 비례성 부분들을 강화해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이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차제에 한 30년 만에
뭔가 88년 이후에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불리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국민의 뜻에 입각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혜를 좀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치개혁 특위 차원에서 그 지혜를 모아내기 위한 과정들을 열심히 밟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각 당 지도부 간에 어떤 그 선명한 입장 표명을 해라 이렇게 좀 사단이 난 것인데 저는 임시국회를 통해서 정치개혁 특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선거제도 개편들을 어떤 윤곽 틀 속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합의해낼 수 있다면 이건 결단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목표는 내년 1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제 처리하자 이런 목표를 삼고 계신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각 당의 세부적인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네, 이게 다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2월까지? 제가 왜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정개특위가 운영되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논의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된 부분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거죠.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망도 대단히 큰 것도 사실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국회가 국민의 신망을 얻어낼 수 있는 작업과 더불어서 뼈를 깎는 자기 구조조정, 노력, 국회 개혁 이런 작업과 더불어서 뭔가 국민들에게 지금의 선거 제도가 소위 말하는 뭐 망국적인 지역 분할 문제라든지 권력 독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정말 21세기형 선진 사회에 맞는 선거 제도를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더 이상 이런 어찌 보면 후진적인 선거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시기가 영원히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제 좀 두 분 대표가 단식하시는 것도 참 국민들께 여러모로 송구스러운 일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여야가 좀 힘을 모아서 바람직한 21세기에 맞는 선진형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입장, 네, 뭐 그렇습니다. 야3당도 지금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거나 이건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러면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3당에서는 세비를 줄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상되는 세비도 야3당 이제 반납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한국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입장이 어떠십니까? 저는 정치인들이나 정당이 국민한테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권력구조의 개편이 전제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명분적으로 아무리 붙인들 이것이 레토릭에 불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에서 연동형으로 다당제를 한다. 다당제는 내각제에 맞는 제도예요. 어딘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력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를 줄여야 돼요. 여당, 야당 어느 의원이 지역구를 줄인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다면 의원 정수를 늘릴 때 세비를 좀 줄이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비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비를 줄여가지고 의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전체적인 포션은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을 논의하자 지금 야3당에서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지금 세비를 줄여서 뭐 몇 명을 늘리고 이런 구조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지엽적인 문제인데 이 틀은 국가 경영이라고는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바꾸기 위한 우리의 권력 구조의 틀 속에서 우리가 보고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전 세계에서도 독일이나 뉴질랜드밖에 안 하고 있고 그 나라 내각 책임제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런 틀 하에서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고 지금 소수당들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정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생존에 대한 강력한 몸부림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비례성을 강화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명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는 정개특위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논하는 것은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국민의 뜻을 잘 봐야 되는데요. 양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도 다당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국민의당이라는 강력한 정당이 탄생을 해서 50석에 가까운 국민 의석을 얻었었죠. 만약에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었다면 한 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를 했을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소통과 협치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연합정치, 연정과 협치 이런 부분은 이후의 시대의 대세였거든요.
대통령 중심제라 하더라도 이런 다당제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국민들의 선택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 존중하고 그것을 입법에 반영시켜서 선거구제로 그대로 발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정치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 중심제 하이기 때문에 양당제가 고정되어 있다. 이것도 예전에 기성관념 아닌가 싶은데요. 좀 더 열어놓고 토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 네, 자,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신데요. 지금부터는 각 당의 현안들 한 가지씩 좀 짚어볼 텐데 관련 주제가 나올 때는 각 그 당의 의원님에게 질문이 좀 집중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드리고요. 조금 불리한 주제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네, 알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지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예. 자, 민주당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텐데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당의 단합을 위해 저는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는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페이스북에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 일을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들이 그 일치 단결해서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당의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 이게 이제 당의 최종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단합에 방점이 찍힌 것 같긴 한데 김경수 지사와의 어떤 형평성 부분, 이 부분도 좀 고려가 된 걸까요? 당은 추상과 같은 원칙과 일관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당에는 당원과 당규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 당원과 당규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보통 정당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아마 지도부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오면 뭐 3가지로 기소가 되었던데 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직권 남용 이런 네. 부분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그때 아마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이재명 지사 역시 당원으로서 의무만 하고 권리는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대표에게 약속했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 심도 깊은 고민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네. 오늘로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런 어떤 당내 분란과 논란 이런 부분은 일단락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 어제 검찰의 발표 직후에 나는 네.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다 이런 네. 입장을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 이 얘기 잠깐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광풍이 분다고 해도 실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우리 안에 침투한 분열 세력과 이관계를 경계해야 합니다. 호불호와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주십시오. 네. 어제 저희 얘기를 하고 또 페이스북에 백의종군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이재명 지사가 네. 밝혔는데 이런 어떤 본인의 의사 표시도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지사도 상당히 그 고심이 많았을 거고요.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진행 과정에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과정에 경기 도정에 매진하고 충실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서 모든 당원들이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당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한국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합이 먼저인지 정의가 네. 먼저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거거든요. 정신병원에. 그래서 정진엽 전 우리 복지부 장관께서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장 할 때 이걸 거절했다라고 얼마 전에 예. 뉴스가 났었어요. 두 번째, 검사를 사칭했다는 거거든요. 파크뷰라고 하는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검사를 사칭을 해서 이때 벌금 1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장동 재개발 사업을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해가지고 5,503억 원의 흑자를 내서 시가 이걸 환수했다. 네. 이게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번에 기소가 된 것인데, 이런 사람이 민주당 당원에서 볼 때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인지, 또 민주당 자체가 지방선거 할 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프로세스가 가동이 됐잖아요. 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기동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은 추상 같은 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문제가 있으면 저는 즉각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즉각적인 해결이라는 거는 당원권을 뭐 박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탈당을 시키든 박탈을 예. 하든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예.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든 또 민주당이든 과감한 조치를 해야 국민이 동의할 수 예.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권력 투쟁이거든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또 대권 반열에 오른 사람이고 이러다가 보니 일시적으로 미봉책으로 이거를 덮은들, 이게 네. 과연 얼마를 가겠는가. 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단합이 먼저냐 정의가 먼저냐 지금 이 얘기 해주셨는데, 한국당에서도 과거에 뭐 사학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의혹과 관련해서 뭐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정의가 먼저다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죠. 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형의 이 강제 입원 같은 경우는 특히 가족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파크뷰 같은 경우는 150만 원에 이미 법원 판결이 난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 당 또한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안이 그렇게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주셔서 여기서 뭐 그것이 옳다 아니면 그 귀당도 그렇게 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봤자 성일정 의원님과 기동민 제 얼굴에 침 뱉는 얘기고요. 이중잣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항상 자기 눈에 들보 크게 보면 좋겠어요. 남의 눈에 티끌 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좀 크게 봤으면 좋겠고, 조금 다른 것이요. 재판 결과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연루되었던 그 귀당의 의원들에 대해서 저는 당헌 당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물수수라든지 부정부패 연루자료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당원권을 정지시킵니다. 네. 그게 당헌과 당규에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 직권남용 같은 경우도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는 다른 규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2년이 지났으면 그건 시효가 좀 이렇게 지난 걸로 보고 있어요. 선거법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진행 과정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죠. 예. 직권남용 역시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 역시 소상하게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안 간의 문제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무엇이 옳다 그러다 단언할 수 없는 문제여서 재판 과정들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고 말씀드렸던 예. 추상 같은 원칙 속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내부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반격이 있었거든요. 문준용 씨 대통령의 그 아들에 대한 취업의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격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커지면 상당히 심각한 거지요. 민주당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봉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뭐 우리 기동민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각 당들이 이러한 엄격한 기준들을 정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준용 씨 취업 특혜 말씀 예. 주셨으니까 대선 과정에서 명백하게 허위로 밝혀진 사안들인데,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물론 본인은 그게 아니었지만 프레임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정서상으로는 이 해경공 김씨 이 문제가 사실 더 큰 거 아니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아주 많은 당원들이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필요했는데, 검찰은 4만 건이나 누적되었던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 혼자서 이 계정을 사용했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네. 지금
불기소 처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 역시 문준용 씨 얘기를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꺼낸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과 경고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하태경 의원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문준용 씨 관련 취업 특혜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한 언급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전략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른 당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야당의 어떤 분들이 코멘트하는 걸 일일이 다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의견이겠지요. 자, 그런데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지금 앵커가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웠거든요. 예를 들면 세종시를 이전한다고 할 때 이 반대를 문제는 했고. 이제 하태경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이 지사도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운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에.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가기 위한 어떤 디딤돌로 이 위기를 극복하면 쓸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들이 민주당 내에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그 과거에 기성 정치의 잣대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재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런데 제가 그게 보기에는 지금 현재의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그런 권력 투쟁적 요소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 초래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호사가들 입에서 아니면 상대당에서 우리 당을 흠집내기 위해서 그렇게 비판하시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이제 정권 1년 한 8개월 정도 지났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엄정한 이 공정성과 객관성 이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고 이 대명천지에 정치 보복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 너무 삼려서 쓰시는 거 아닌가요? 기동민 의원님, 그런데 이게 집권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 이게 내부가 얼마나 뜨겁고 골치 아프겠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네. 이제 뭐 자랑스러운 당원이다 이렇게 임시 봉합을 하고 있고 단합이 먼저다 이런 말로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더 하다 보면 한국당 얘기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한국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선의 나경원 의원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표차도 예상보다 큰 표차로 당선이 됐는데 당심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초선들이 41명이에요. 그리고 재선들 한 2달여 동안에 그룹핑을 하면서 많은 워크숍도 하고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줄까? 이게 계파가 사실 친박은 없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친박과 비박으로 매일 싸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언론들이 다루는데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지대에서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그래도 가장 어떤 계파에도 속하지 않았었던 분들을 중심으로 압축해서 가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물밑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지금 친박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 분석을 보면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역시 친박 대 비박의 어떤 계파 대리전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친박 비박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잔류파냐 복당파냐로 보는 게 맞겠지요. 잔류파냐 복당파냐. 예, 원래 이 어떤 계보가 있다고 한다면은 모이자라고는 사람이 이제 우두머리가 있어야 되고 또 조직이 있어서 모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정서적으로야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요. 그런데 그러한 친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이미 소멸했다고 보시고요. 또 친박에 관련됐던 그런 분들이 탈당을 하셨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없는 거고 대신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새로운 이미지로 가장 강하게 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냐에 대한 대의 명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서 나경원 대표로 당심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도 뭐 친박과 비박 앞으로 금계로 정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어쨌든 첫 일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협상 파트너가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당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쟁점으로 남아있는 박용진 3법, 유치원 3법 혹은 또 김상환 그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리고 이 선거제도 개편 이런 현안들이 좀 잘 처리됐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님 또 정용기 의원님 대단히 또 한 면에서는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여야가 상생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연합의 정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 변하고 있다는 상징으로서 나경원 의원을 선택했다 이렇게 성일종 의원님께서 네. 말씀 주셨어요. 변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스스로 말씀 물음표가 주셨지만 있다. 뭐라고 예. 말씀 주셨냐면 우리의 친박과 비박은 없다. 다만 잔류냐 복당파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친박과 비박이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프레임 씌우면 안 되고요. 얼마든지 그 격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동민 의원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어떤 이제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좀 2월에 덕담으로 좀 시작 좀 2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텐데 예. 전당대회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전원책 변호사가 말씀 주셨어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당연히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성일종 의원님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걱정해 주셨듯이 그렇게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눈빛들이 많다. 네. 이런 말씀들을 전해드립니다. 반격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국당의 신임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3수 끝에 원내대표 당선에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 우여곡절도 참 많았는데 어떤 인물인지 한번 짚어보죠. 차윤주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3수 끝에 보수정당 첫 여성 원내대표의 꿈을 이뤄낸 나경원 의원. 나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찬 한나라당 후보 특보로 정치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 경력과 눈에 띄는 외모 덕분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았는데요. 2004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당에서 요직을 이렇게 두루 맡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패하면서 정치적 시련을 맞게 됐고 이후 19대 총선에서 공천도 못 받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2014년 재보선 최대 격전지 서울 동작을에서 야권 단일 후보인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꺾고 3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4선의 나경원 의원, 원내대표 경선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2016년 5월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첫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지만 정진석 의원에게 26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고 같은 해 12월에 다시 치른 원내대표 선거에도 정우택 의원에게 7표 차이로 패했습니다. 결국 3수 끝에 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나경원 의원. 지긋지긋한 계파 갈등 없어질 거다. 하나로 뭉치자 강조했는데요.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로 한국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입니다. 나 의원의 당선 소감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우리 하나로 뭉칩시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말 저 실정 막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로 뭉치자. 지금 한국당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얘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그 내부의 계파 간의 통합이라든가 더 넓게는 이제 보수 통합까지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나경원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부터 조원진까지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로울 겁니다. 나 네. 대표의 운신의 폭이 넓고요. 또 상상력도 풍부한 분이고 특히 또 우리 원내대표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 하는 기대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제세력들하고 대화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예. 독주하는 정부에 대한 견제 야당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에서도 보면 비교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근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하나로 뭉치자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반 문재인 다 뭉치자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한국당에서 반문연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하나로 뭉치자는 말씀이시겠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하나로 거기에는 뭉치자. 예. 지금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 민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들 정치권에서 지혜를 모아서 같이 극복하자 이런 메시지로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제가 아까 뭐 약간 그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 게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식 농성하고 있는
야당 대표들도 나경원 대표님께서 따뜻하게 손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연정과 협치 차원에서 국정협의체 구성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도 따뜻하게 좀 잡아주셔서 국민들이 연말에 야, 자유한국당 제1당의 원내대표 참 잘 뽑았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 참 희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 계기로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등장했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하나로 뭉치자 이런 아주 긍정적인 지금 해석을 내주셨는데요. 한국당 이제 곧 당협위원장도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친박 의원들의 신당 창당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로 판세가 바뀌게 될까요?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 지금 현재 이미 그 신당에 실체가 있는 거고요, 바깥에. 당을 지켰던 사람들이 우리가 당을 이제 지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탈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친박의 분당설, 신당 창당설 이런 건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아마 위축되겠죠. 이른바 박근혜 팬클럽이 있거든요. 예, 이 전대가 이제 사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젠 비박도 뭉치게 되고 또 무대 추대론 또 나오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암중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쪽에서는 그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우택이라는 분도 계시고 김진태라는 분도 계시고 네,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한국당의 정치적 시간표는 내년 이제 전당대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원책 변호사 얘기 하나만 짧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잔류파 나경원 의원 그 지지를 받는 나경원 의원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내년 정당대회가 어떻게 보면 좀 사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비박이 오히려 뭉칠 가능성이 있다. 전원책 변호사 이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가면 아까 우리 기 의원님께서 따뜻하게 나경원 의원이 손을 좀 잡아주고 협치에 좀 도와달라 이랬는데 이 부분은 여당이 먼저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여당이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전당대회를 질의를 주셨는데 이번에 그 표심에서도 봤지만 어느 계파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의원들이 정말 중심을 잡아가지고 새로운 인물로 국민한테 새롭게 다가가고자 하는 이 처절한 몸부림이 있거든요. 이 결과가 나경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코 어떤 계파의 수장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나오겠다 그러면 의원들이 나서서 하지 말자라고 하는 도와주지 말자.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는 이 생각을 분명히 갖고 가자라고는 공감대가 이미 공감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경원 의원도 뽑힌 것이고요. 아마 우리 당이 새롭게 새로운 인물 중심으로 새로움을 위해서 혁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인물 중심으로 한국당이 혁신을 계속할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야당하고 여당 따뜻한 손을 서로 좀 내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말씀 먼저 내밀어 주세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자,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앤이슈 잠시 뒤에 3부가 이어집니다.